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외환죄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환죄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수사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상황인지 뭐 여러 가지 증언이나 증거물들이 계속해서 속속 이제 확보가 되고 있는 듯해요, 에디터님. 네, 맞습니다. 지금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내란 특검 쪽에서 외환 혐의와 관련된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실제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나 뭐 일반 이적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혐의들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 우리가 가장 최근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은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시에 그때 당시에 PPT 말고도 300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을 하면서 외환 혐의 관련된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한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수 있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까지 특검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 수사를 통해서 이 외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는 얘기고,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특검의 그 수사 흐름이나 기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있었던 단독 보도들을 몇 가지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 좀 업데이트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0월과 11월에 각각 무인기를 한 대씩 날려서 평양에 발각이 되니까 김용현과 윤석열이 박수치면서 좋아했다. 한 번 더 날리라고 했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 두 번째 보도는 알고 보니까 군에서 한 번 날리고 나서 그 떨어진 위치를 하나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두 대의 떨어진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지시는 국가안보실에서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군 관계자의 현역 장교의 녹취록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두 번만 날린 게 아니라 9월부터 11월 어간에 김건희와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최소 5번 이상을 날렸다라는 현역 장교의 증언을 특검이 지금 확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즉 김건희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이 이슈를 덮기 위해서 소위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무인기를 날리고, 또 무인기가 북한 쪽에서 발견되길 바라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혐의 조사를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드론 드론 제어 차량이 있어요. 네네. 드론 제어 차량이 있는데,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 쪽에서 이 차량을 폐차하려고 했었다라는 정황을 박선원 의원실에서 한번 기자회견을 그렇죠.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어요. 예, 저것을 열고 나서 보좌관이 저 폐차 직전의 상황까지 아무튼 목격을 해서 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실제 특검에서 저 드론 제어 차량을 확보를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 차량이 킬로미터 수로 따지면 운행을 6,000km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저 차량을 없애려고 했다는 것은 증거 인멸이다. 물론 그렇죠.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건 그들의 주장이고, 왜 다급하게 폐차를 하려고 했는지 이것도 지금 특검 쪽에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요거 관련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나눠보자면 국가안보실이 개입돼 있었다라고 하면 뭐 김태효라든지 실제 뭐 1차장, 2차장 다 뭐 수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국방과학연구소뿐만 아니라 실제 드론작전사령부 쪽에서도 개입한 여지가 굉장히 그렇죠. 농후합니다. 이런 쪽도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요. 더 있는데 더 설명드리면 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많이 나왔네요. 네, 이 지금 정도까지만. 에디터님이 아주 차근차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거의 이제 외환 혐의는 거의 다 이 빙상의 일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북한과의 통모가 밝혀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성도 낮아 보이고, 하지만 일반 이적죄 많이들 이제 아실 거예요. 사실은 일반 이적죄라든가 아니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사법시험 준비하면서도 보지 않는 죄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죄니까. 이게 만들었는데 공부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온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진짜 코미디입니까? 근데 상황은 사실 코미디 같지 않았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5번 이상을 날려 보냈었고, 하필 그게 다 김건희와 연결된 중요한 문제가 터질 때였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11월까지 그렇게까지 드론을 날려 보냈고, 또 북한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강경한 입장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윤석열이 바라고 있었을 국지전 같은 건 북한이 또 일으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김정은을 탓하면서 안 되면 안 되겠다 계엄해야겠다 이렇게 가지 않았나. 이거 얼마나 황당한 그러니까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군과 관련된 부분은 저렇게 서둘러서 지금 뭔가 증거들을 없애려 했던 정황까지도 다 찾고 있고 정말 다행인 거는 현재 지금 여권 내에도 군의 움직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안부백 장관이 신임 장관이 지금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국회에 있었다고 하지만 국방문제 전문가였거든요. 국회의원이지만 그래서 또 장관이 내부에 들어가면 기존에 밝히지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드론과 관련된 부분 가장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이게 아찔한 게요. 그렇잖아요. 그 북한과 조그마한 어떤 갈등 내지는 그 어떤 그 뭐 국지전이라도 있었으면 그 이후부터는요 마음대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펼 수 있었던 거예요. 북한과의 어떻게 보면은 저 규모가 적더라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해 버리면요 누구도 거기에 이의제기 못할 짓을 그럴 상황이었거든요. 네. 윤석열이 모상원 그 수첩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있었던 그 끔찍한 계획들 그거 고스란히 그냥 계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걸 통해서 이룰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특보님 이건 뭐예요? 그 지난해 1월에 이게 이제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한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실 9월, 10월, 11월 뭐 이렇게 드론을 보냈다 정도인데 지난해 11월에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 1월이죠, 1월. 네, 지난해 11월이 1월이죠. 아니고 1월. 아, 1월. 11월에 했나요? 네. 지난해 1월에 드론사 직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폭 드론 획득 이런 내용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 조금 넓혀서 보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실제로 우리 군이 보냈는가. 두 번째로 이 과정에 윤석열이 개입했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북한의 반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 명분을 확보하려고 했는가. 이 세 가지를 밝혀내야 되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군이나 합참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는데 국회에서 답변하는 정도로 했는데 지난 9일자 조선일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작년 10월 드론사가 했다. 이게 이제 드론 사령부의 그 핵심 관계자가 이 얘기를 조선일보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군이 10월 또는 뭐 11월 그게 이제 3번이든 5번이든 간에 보냈다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확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조선일보를 통해서 반박해 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 드론사에서 이 문제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때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반대 드론을 평양에 보낸 거는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22년에 북한군의 서울 상공 무인기 침투 그때 용산 상공이 뚫렸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리고 2024년 그러니까 작년에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한 대응 작전이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한 이 외환죄 문제에 대한 이 사람들의 대응 논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걸 예고한 거죠. 보낸 거 맞는데 이게 무슨 계엄을 유도하려고 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 북한의 무인기라든가 그다음에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런 논리로 아마 대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제 아까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외환죄나 그러니까 외환 유치죄나 또는 여적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북한하고의 통모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북한을 외국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법률 논리 구성하는 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는 형법 18조에 불법 전투 개시죄,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이거 처벌한다. 군형법 18조에서 이것도 사용밖에 없는 건데 이런 것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반적인 논리가 이렇게 되는데 아까 지금 저 앵커께서 얘기하신 지난해 1월에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드론사 직보를 받았고 자폭 드론 획득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는 조금 더 개연성은 있는데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 검찰도 그렇고 현재까지 수사된 거를 보면 윤석열 일당이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게
지난해 3월부터 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난해 1월이면 그 처음 논의보다도 더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달 정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면 지난해 3월부터가 아니고 2달 전인 지난해 1월부터 이걸 준비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동안 수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빈 공간을 찾아낸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드론사 직보는 얼마든지 국방부 장관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자폭 드론이라든가 이거를 구입하는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하고 맞지 않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비용도 무려 69억 원이나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북한에 보낸 무인기 사건 문제 관련해서 살펴볼 대목은 굉장히 많은데, 많은 힌트나 영감을 주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보기에는 그 지난해 1월이라고 하는 시점, 최초 논의 비상대권 뭐 이러면서 계엄 얘기한 것보다 더 빠른 시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좀 더 봐야 될 대목이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환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최상병 특검이 윤석열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네. 전격적으로 했고 그러면은 이제 내란 특검은 구속시킨 다음에 아크로비스타 자택 이제 압수수색까지 양 특검이 합동 공격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지. 뭐 공조를 안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뭐 수사 일정까지 일일이 다 뭐 공유하고 하는지는 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신병 확보, 이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대한 부분만큼은 아마도 3특검이 공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 쪽에서 오늘 이제 윤석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과정에 김건희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그 압수수색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라고 하고 윤석열의 휴대전화를 찾아내는데 성공했고 그걸 확보를 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모양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택에 있는 휴대전화라는 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김건희, 그러니까 명태균 게이트가 문제가 되고 나서 윤석열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대국민 담화 시점에 본인도 이제 휴대전화를 바꾸겠다라고 대국민 선언하듯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 이제 몇 달간 쓴 전화일 가능성이 높고, 혹은 이미 정권이 교체되면서 특검이 출범된 거를 이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아마도 깡통폰일 가능성도 우리가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 수사의 기법이라는 게 건 쪽, 받은 쪽이 있다면 반대쪽도 있는 거잖아요. 윤석열과 대화를 나눈 사람의 또 이어지는 수사를 또 지켜봐야 되겠죠.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최상병 특검이 뭐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정말 뭐 증거가 나올 거라고 봤다기보다는 뭔가 이제 윤석열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박용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쪽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건희가 그 집에 있을 수밖에 없고 본인은 지금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김건희까지도 이제 압수수색을 사실상 당한 셈이 되지 않습니까? 자택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아직까지도 왜 이틀 전이었죠. 이종호 블랙 인베스트먼트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갑작스럽게 어딘가로 전화를 가려다가 이제 그 수사관들의 제재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전화라고 한다라면, 예를 들어서 변호사에게 여기 와달라, 입회해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하는 전화는 제재한다고 안 나오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는 전화였기 때문에 제재했다라고 알려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종호가 직접적으로 뭐 김건희에게 구명운동을 했다는 건 아닌데, 다만 여전히 이 상황을 어떻게든지 정리하려고 노력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있을 텐데,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지금 봐라, 이게 본진이 다 이제는 다 틀렸는데 김건희 언제 지금 뭐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 주변과 소통하는 것 자체가 당신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이다. 그러다가 잘못하면 확실하게 이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레이더망에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신호를 보는 거죠. 뭐 윤석열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받을 때 그랬다면서요. 요즘 연락도 아무도 잘 안 된다고. 네. 그런 모양새를 고립무원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거의 다 돼서요. 근데 저기를 네. 하나 우리가 사람 이름을 꼭 언급해야 될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데, 예. 드디어 김태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혜병 특검에서 관련해서 이제 김태호를 이제 그러니까 피의자로 특정해가지고 공개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혜병 특검은 이제 그냥 시작하는 첫 실마리 정도고 이 사람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 관계 이런 것도 담당하고 특히 일본 관계 이런 것도 했지만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군 쪽 담당이에요. 그래서 최혜병 관련돼서 윤석열 씨가 이제 경로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해병 1사단장 그 수사 대상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이러면은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그 경로가 최혜병 사건을 완전 왜곡시키고 박정훈 대령을 저 고통으로 몰아넣은 이렇게 시발점이 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평양 무인기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12.3 계엄 사건, 내란 사건 전반에 대한 그 어쩌면은 전모를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전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최혜병 특검에서 불러낸 거는 부디 이게 시작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의 강력한 이 수사 과정들을 한번 다시 쭉 정리를 해봤고요. 1타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실 시사 에디터, 황방열 전 민주당 선대위 공보특보, 양지열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이원재의 끝내주는 경제가 진행이 됩니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